일본 땅 3평 팔아야지 우리나라 땅 1평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놀란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예. 강창희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예. 부동산만 너무 믿지 마라. 예. 대한민국 가계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에 치중되어 있다. 네. 이야기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네.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요. 지금 시장은? 저는 예.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다면은 예.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 한일 비교. 예.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 재작년 여름에 네. 한국은행에서요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그러니까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했습니다. 네. 봤더니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6억이 넘는 거죠. 네. 그런데요,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프랑스가 네. 52만 1천 달러. 우리보다 적네요? 적어요. 더 놀란 게 일본이 네. 48만 6천 달러. 오.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네네네.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순자산이 더 많다. 순자산이 더 많다. 부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건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그걸 보고 한국은행 발표니까 거짓말은 아니겠는데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놀랬는데 문제가 뭐 어디에 있냐. 예.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나누어 봤더니, 네네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78%고, 아. 이게 2019년 기준이니까 2년 지났으, 2년 넘었으니까 네. 지금은 훨씬 더 커졌는지도 모르죠. 비율이. 그렇죠. 비중이. 20년, 21년 많이 네. 올랐으니까 또. 78%고, 금융자산이 22%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가 금융자산이고 30%가 부동산이에요. 네네네. 이거 반대. 반대네요. 예, 우리나라하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네네. 이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지요. 네. 뭐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네네네. 또 그냥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웃나라 일본의 몇십 년 지나온 걸 보니까 혹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금 일본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값이 높은 나라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요, 남한만 예.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약. 예. 그리고 일본 땅이 저기 규슈에서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땅 넓이가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네. 간단히 말하면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4분의 1. 네. 2019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파는 돈을 네. 일본 땅 다 파는 돈으로 나눠봤더니 네.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일본 땅 3평 팔아야지 아. 우리나라 땅 한 평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도요. 네.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들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동경 시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어요. 네. 일본은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오다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지오다쿠 하나만 팔면 캐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으면 캐나다 땅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8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80 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네, 80년대. 얼마나 비싼지. 네. 그때 그 일본의 땅 파는 전체 그 금액이 지금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절반 정도로. 네. 그랬는데 그 땅보다 우리나라가 좀 비싸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비싼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78%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도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60%가 부동산이었어요. 예. 그게 지금 30%대로 떨어진 거예요. 가계자산에서의 가계자 비중이 부동산 절반으로 줄어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줄어든 이유를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요, 이유. 예.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집값,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네.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냐면 일본의 3대 도시, 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네. 이 3대 도시의 택지를 네. 지수를요, 82년을 100으로 볼 때, 네. 80년을 100으로 볼 때, 피크가 1991년이에요. 버블의 피크가. 91년도. 예. 91년에 290까지 올랐다가, 네. 그게 2012년에는 102까지 떨어졌어요. 292, 102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언제까지냐면 2020년까지 120까지 올랐어요. 네. 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에 한 20%도 올랐나? 예. 반등은. 근데 했네요. 코로나 사태로 네. 관광객이 또 안 오니까 아. 다시 떨어진다고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본 일이 있어요. 이게. 네. 예, 그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아. 그게 첫째 이유고요. 네네네. 떨어진 게. 예. 두 번째 이유는 그 첫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인식이. 특히 집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예, 주택에 관한 생각. 뭐 투자의 용도에서.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네. 내가 집이 없어. 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어. 네.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빌려 살고 네. 이 돈은 딴 데 활용할까?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2, 3년 사이에 우리나라 분위기를 본다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 네. 그러면 눈 감고 빌려서 집 사지요. 다들 그렇지. 요즘 영끌영끌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근데 지금 일본은 뭐냐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그 이유가 1980년대 제가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네.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네.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소유. 그게 또 신분의 상징이고, 네. 그게 출세한 사람이 큰 집, 그래도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일본도 80년대는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장기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애들은 없고,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집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인구 구조도 좀 영향을 이거, 미치는 이거 거죠.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내 집 마련하면서 옛날에는 부모와 같이 살았는데, 예. 집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인구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 베이비붐 세대보다 영향력이 아마 2배쯤 되는 거예요. 일본의 출산율이 피크가 있을 때가 아마 4.3명이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피크일 때는 6.3명이었어요. 훨씬 더 많았네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은 아직도 1.34명 정도거든요. 출산율이.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0.81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0.8.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데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는 또 기간도 우리는 10몇 년 계속됐어요. 네. 일본은 6년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일본은.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거나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예.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일본도 우리와 똑같이 도시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는 거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네.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러는데, 아,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예.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91%. 91%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도시화율이 90%에서 멈춘다거든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냥 가려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예, 도시로. 이제 막바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나면 해야 될 건가. 피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역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동산 비중이 일본에서 60%가 30%대까지 떨어진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네. 투자 방식이 직접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부동산 들어서요, 투자가. 선진국에서는요, 네.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네. 집이나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사가지고 세를 놓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도 나타나고 그런 있잖아요. 방향으로 가고 나타나고 있죠.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예.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도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간접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이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가 직접 임대를 하더라도 예. 자기가 직접 세 받고 사람 만나서 하고 그러질 않고 골치 아프니까 예. 이 관리 회사를 다 이용해요. 신탁 되게 회사. 예, 큰 회사, 예. 대형 회사고 상장 회사들이에요. 관리 회사들이. 네, 그렇죠. 그 회사들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30년 매월 월세를 얼마로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관리 회사한테 맡기면 세입자하고 싸울 일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집값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유로 해서 이게 하락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연금 받듯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신탁 회사에게 돈을 받으면 되니까. 직접 그러니까 임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주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관리회사한테 맡기면 싸울 이유가 없죠. 간접 투자를 해도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하락된 거예요. 다 영향 관련했지만 인식이 바뀐 거예요. 네.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화 과정이 끝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간접 투자로 바뀌는 것도. 예. 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재산은 예.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다. 예. 땅이 최고다. 예. 부동산이 최고다. 이 예. 인식. 그래서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뭐, 이런 얘기로 다 듣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네. 함부로 그런 얘기는 못 하겠고. 요 분위기, 가끔 제가 이런 거 보면 유튜브에 댓글에 올라오는데, 저를 막 비방하는 댓글에 집 팔으라 올라오는데, 그랬다고? 저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함부로 그 말 못하고, 다만,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다. 네.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아까 말씀드렸죠? 10만 평방킬로미터. 네. 땅은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수입해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요, 네네. 이제 말씀드리는데, 땅을 그거를 수입한다는. 땅도 수입해 올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요? 예.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네네네.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네.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거는 네.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어.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순간 갔어요. 어. 그 다음에 일본이 그 경험을 끝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네. 여기 아까 저기 숫자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삼 대 삼대 지수. 도시. 예, 도쿄, 3대 도시 지수. 오사카, 나고야의 예. 1982년을 100으로 본 그 지가 지수가 네. 피크 1991년 290까지 올랐는데 네. 문제는 그 전이에요. 嗯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본에 다나카 가쿠에라고 예.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嗯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네.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아.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네네네네. 땅값 올린 거와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아하. 그 1991년이 피크였는데 버블 경기로 또 올라가지고 예.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 어. 한 종로구 같은 지어닫고 하나만 팔아도 카나다를 산다고 할 때가 그때예요. 아하. 근데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요. 102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몇 년 좀 오르는가 했더니 좀 다시 올라서 또 코로나 120. 사태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아니 땅은 수입도 못 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땅값이.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아.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오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얼마나 지금 꼬시고 있습니까? 네네네. 혹시요? 유턴하라고. 예, 기업들. 혹시요, 이 기흥에 있는 이 삼성전자가 해외로 다 나가 버렸다. 음. 그러면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네. 베트남 현지 직원이요, 2만 5천 명이, 엄청- 4천 명이 있대. 2만 4천 명. 엄청 많죠. 3년 전 통계인데. 근데 베트남의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면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년 전 얘기인데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그렇죠. 10분의 1.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예.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됩니다. 첫째, 직장을 잃죠. 그렇죠. 둘째, 막말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지역 경제가 그냥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렇죠. 자명한 거죠.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제조업 하는 기업들이 많이 땅을 사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 비중이 점점점 줄잖아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온갖 폼 다 잡고 갔지만은 결국 가면서 뭡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걸 옮겨가는 하지만 공장 거기 세우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해 이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땅을 수입하는 거예요. 음.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땅의 공급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 땅값이나 다른 부동산 가격도 그럴 수가 떨어질 있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해외 기업이 우리한테 오고 네. 또 어느 도시가 그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기업도 오고 그럼 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